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4일 책 소화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겠죠? 부동산 이야기. 역전세난, 강남 아파트 폭락, 이런 흉흉한 소식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제 저점이니 부동산 사야 한다. 아니다. 아직도 더 떨어질 것이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다 팔아야 한다. 라는 논쟁도 치열하게 벌어졌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논쟁을 하다 보면 이 이야기도 튀어나기 마련이죠. 애들 키우기에는 땡땡이 가장 좋아. 학구는 땡땡이 최고야.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요즘 부모라면 기본이 될 정도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동네를 고르고 아파트를 선택하고 이사도 강행하게 되잖아요. 부동산 가격 변동보다 자녀의 수능 성적이 더 중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정말 좋은 동네로 좋은 학군으로 옮기면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공부도 잘하게 될까요? UPD의 책 소화제.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담은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 소개할 책인데요. 더 퀘스트란 출판사에서 펴낸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이 책은요, 모두 거짓말을 한다. 라는 발칙한 제목의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던 구글의 데이터 과학자 출신 경제학자인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이치가 최근 펴낸 책인데요. 원제가 재밌어요. 원제가 뭐냐면요. Don't trust your gut.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자면 당신의 직감을 믿지 마세요.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직감을 믿지 말라. 이 원제처럼요. 책을 읽게 되면요.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 하나하나 붕괴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더라고요. 애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런 즐거움을 맛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앞서 질문으로 돌아가서 애들 키우기에 좋은 동네가 따로 있을까요? 저자에 따르면요. 있다고 합니다. 없는 게 아니래요. 에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자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데이터 속에 숨어 특히 빅데이터 뒤에 감춰져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일단 저자는 이렇게 주장해요. 아이를 키우는데 동네가 정말 중요하다. 앞서 얘기처럼 애들 키우기 좋은 동네가 따로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라지 채티가요, 미국 납세자 전원의 어린 시절 거주지, 그리고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의 소득, 이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의 계층 이동성을 분석한 이 결과를 보면 여기서도 동네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너무나 뻔한 이야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동네란 어떤 동네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동네. 소위 강남처럼 집값이 높은 동네, 아니면 대치동처럼 좋은 학원이 많은 동네, 아니면 판교처럼 좋은 회사가 많은 동네. 저자는요, 미국 사정에 맞게 보기를 제시했어요. 8가지 보기 중 3가지가 자녀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동네의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8가지 보기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이 중 3가지 답을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근이 고임금 일자리 개수. 두 번째, 주민들 중 대졸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 세 번째, 지역의 일자리 증가. 네 번째, 학교의 학생 대 교사의 비율. 5번째, 학교의 학생 1명당 보조금 액수. 6번째, 양친이 있는 가정의 비율. 7번째, 인구조사 응답을 제출한 사람들의 비율. 8번째, 인구 밀도, 즉 도시, 교외, 시골 중 어디에 속하는가. 이렇게 8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르셨나요? 정답 3가지.
8개 중 3가지가 정답이라고 했는데요. 정답이 뭔가 봤더니만요. 빅데이터가 꼽은 아이들의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동네를 예측하는 3가지 변수. 첫 번째가요. 주민들 중 대졸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 요건 맞히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양친이 있는 가정의 비율. 요것도 꽤 맞히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세 번째, 인구조사 응답을 제출한 사람들의 비율. 이것도 꼽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자녀들의 성공 확률을 높여줄까요? 아무튼, 이 3가지 다 맞히신 분 계신가요? 아마 매우 드무실 것 같아요. 저도 2개만 맞췄거든요. 그래도 3개가 맞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딱 2개만 맞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아마 이거 고르신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인구조사 응답에 제출한 사람들의 비율. 이게 왜 정답일까요? 인근의 고임금 일자리 개수, 학교의 학생 한 명당 보조금 액수. 이런 게 더 정답일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빅데이터가 꼽은 아이들의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동네를 예측하는 3가지 변수는 모두 그 동네에 사는 땡땡과 관련이 있다. 이 땡땡, 땡땡이 뭘까요? 성인이라고 합니다. 어른. 이게 뭔 얘기냐면요.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성인들은 대체로 똑똑하고 유능하죠. 정말 그렇겠죠. 양친이 있는 가정에서 함께 사는 아이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세 번째, 인구조사 응답을 제출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자녀의 성공.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인구조사 응답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시민사회 활동도 활발히 할 것이다. 정말 이건 그럴 것 같죠? 시민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우리 사회 어려움도 관심 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인구조사 응답, 이거 귀찮아 하면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불평까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런 귀찮음과 불편을 이겨내고요. 인구조사 응답도 잘하고 시민사회 활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어른들이 많은 동네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를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른들을 본 아이들은요,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성공할 가능성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럴 것 같죠?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니 이런 경향이 정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이들을 발명가로 키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서 내용과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발명가가 많은 동네로 이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의사나 교수로 키우고 싶은 그런 경우에도 해당 전문가가 많은 동네가 좋다는 거죠. 그런 어른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모방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즉, 바람직한 성인 역할, 어른 역할 모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람직한 어른 역할 모델, 성인 역할 모델은요, 동네에만 국한할 필요도 없다고 저자는 강조하더라고요. 친척이나 부모의 친구들도 충분히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동네에 바람직한 어른의 모델이 없다면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서 찾아 자녀들과 자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제 친구들 중, 제 친척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신지 좀 빨리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서 찾아야 되느냐? 부모가 직접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 뛰어난 통찰을 저자는 안겨주더라고요.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의 역할이 크지가 않다. 부모의 역할이 생각보다 매우 적다는 겁니다. 입양아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분석을 보면 자녀의 장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요. 양육보다는 본성, 그 아이의 본성이 2.5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즉,
부모들이 머리 싸매면서 하는 육아나 교육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자녀들 중에서 보면 부모한테는 반항을 하면서도 주변의 어른들한테는 공손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 반대로 하고 싶어 하죠. 청개구리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가 하는 말, 부모의 모습 다 반대로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강조해요. 부모가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를 합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고 부모들이 염려하는 문제에 관해 최선의 결정을 하더라도 아이의 장래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증거는 2011년 이후에도 계속 쌓였다. 부모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즉 옆집의 슈퍼 엄마, 슈퍼 아빠를 따라하느라 진을 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자는 강조를 해요. 걱정하지 말고 자신에게 편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워도 된다. 이런 얘기죠. 앞에서 강조했던 바람직한 어른 모델들과 자주 접촉하도록 도와만 준다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제법 잘 자란다. 삐뚤어 나가지 않는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맹모 삼촌 지교와는 차원이 다른 조언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번 설에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도전은 젊은이들의 몫이다 라고 여기면서요. 실제로 언론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 죄다 20대 아니면 30대 아닙니까? 저커버그, 스티븐 잡스, 일론 머스크 이들도요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를 일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한 연구소에 따르면요 비즈니스 잡지의 특집 기사로 소개되는 사업가의 중위 연령, 그러니까 가운데 연령 따져보니까요 와 생각보다 너무 낮았어요. 27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엄청 젊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몇 년 안 됐는데 사업가로 성공했다. 잡지에 특집 기사로 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연령은 얼마나 될까요? 잡지에 소개되는 그런 성공인들처럼 젊을까요? 미국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평균 연령 무려 42세라고 합니다. 어이구, 잡지에 소개되는 평균 연령은 27세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매우 높죠? 아니, 그런데 42세,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이고, 여기가 정점이겠구나. 그러면 42세가 넘으면 성공하기는 힘들 거야. 나는 이미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요, 저자는 이렇게 강조를 해요.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60세까지는 나이가 많을수록 창업에 성공할 확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60세의 스타트업 창업가가 가치 있는 회사를 만들 확률은요, 30세 창업가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높았는데 그것도 무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60세 창업가가 30세 창업가보다 성공할 확률이 3배나 높다는 거예요. 정말 예상외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 결과는 경험이 필요한 외식업이나 유통업에만 통하는 게 아닐까. 그런 데에만 이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요, 저자는요,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요, 젊은 감각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IT 업계 있죠. IT 업계에도 나이가 많을수록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IT 업계도 젊을수록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죠. 저자는요,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공 확률이 높은 창업가는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젊고 회사 경험이 없거나 일찍 퇴사했으며 분야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음과 같았다는 거죠.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회사를 다녔으며 한 분야에서
꾸준한 업력을 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창업을 망설이고 있다면 데이터 과학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창업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한다고 저자는 강조하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죠. 이 밖에 이 책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아낸 잘못된 통념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줍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할까? 내가 유명 인사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왜 어떤 사람들은 유달리 운이 좋을까? 이런 삶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에 대한 상식과 다른 답들을 알려주더라고요. 특히나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같이 인생의 중대한 결정과 선택에 도움되는 데이터들도 가득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직감에 의존한 선택이 아닌 데이터로 진짜 원하는 것을 얻어라 라고 저자는 충고를 해요. 다만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책에 나온 사례는 미국 기준이거든요. 미국 저자가 썼기 때문에요.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데이터가 알려준 것만 따라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고 나만의 개성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요, 인생의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소개한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이 무기가 되는가라는 읽다 보면 인생에 여러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길들이 하나하나 열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 맛보기 위해서라도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 빠른 시일 내에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